예, 김웅입니다. 나름 강의를 좀 했는데, 또 이런 형식은 또 처음이네요. 아무튼, 특이한 강의를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좀 실수도 하고, 평소와 달리 좀 버벅거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범죄 심리학이나 피해학 부분에 있었을 때는 뭐 거의 최고 권위자이신데 그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국회의원이지만 떨려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되게 고민하다 어,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지금 법안을 좀 만들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음,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한 2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했어요.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형사부 검사 일을 많이 했는데 형사부 검사 생활을 하다 주로 이제 대부분 저는 사기 사건을 많이 했어요. 사기 사건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좀 강력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죠. 나중에 좀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부장 바로 밑에 부부장이라고 해요. 그 부부장 시절 때는 성폭력 사건을 꽤 많이 했어요. 그때 실제 제가 했던 사건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음,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관심을 갖지만 금방 잊어먹거든요. 범죄가 일어났었을 땐 주로 방송이나 뭐 뉴스 같은 데서 관심을 갖지만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 피해자들은 어떤 일을 겪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잡았어요. 제목은 마땅한 제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피해자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검사 내전 혹시 읽어보신 분은 이제 거기에 나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민 씨 이야기라는 건데 대학을 졸업하고 수민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직업을 얻지는 못한 상태에서 본인은 막연하게나마 모델의 꿈이 있었습니다. 모델의 꿈이 있어서 모델을 해볼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용기도 없기 때문에 무슨 모델 학원 같은 데 가서 뭐 공부를 하든지 오디션 같은 것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꿈만 꾸고 있다가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 신기한 걸 발견을 해요. 뭐냐면 모델 모집 광고인데 광고 내용이 정말 신기해요. 이 오디션에 들어와서 오디션에 합격만 하면 매달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형수술도 공짜로 시켜준다. 그리고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일감을 마련을 해주는데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이 보장이 된다. 이런 광고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수미 씨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그런 특혜는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막 성형수술 해주고 뭐 생활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뭐 생활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보면 20년 동안 검사 경험으로 비춰보면 다 사기입니다. 음, 어떤 경우든지 생활비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수민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심은 들었지만 보니까 그 밑에 달려있는 후기를 보니까 막 너무 좋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 진짜 원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뭐 원장님 저는 이번에 밀라노로 갑니다. 뭐 갔다 와서 뭐 선물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정말 대박이었어요. 진짜 뭐 생활비 줄 줄은 몰랐는데 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들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뭐 있나 보다. 정말 있나 보다 싶어서 수민 씨가 전화를 걸고 물어보니 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민 씨는
버스를 타고 서울 홍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카페를 갑니다. 카페를 가니까 카페가 정말 엄청 으리으리한 카페예요. 그 카페에서 어, 이 모델 에이전시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뭐 이야기도 듣고 한참 하더니 그냥 덜컥 뭐 수민 씨 됐다고 우리랑 계약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잠깐 좀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뭐 별다른 이제 진행 경과가 없어요. 그래서 왜 뭐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안 시켜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렇게 생활비를 주고 성형수술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도망을 많이 가더라. 도망을 가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담보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담보장치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름으로 사채를 받아라. 사채를 얻어라. 그리고 그 돈을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네가 우리가 성형을 시켜주고 생활비를 주더라도 이 사채 때문에 도망을 못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뭐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수민 씨는. 여기에서 진짜로 막 꿈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럼 그런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모델 누구누구 알지? 걔도 다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처음에 다 이런 식으로 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채를 씁니다. 사채를 쓰고 그 사채 돈은 이 일당한테 주죠. 이 일당들한테 주고 난 뒤에 보니까 사채를 갚아야 되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일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다못해 워킹 연습 같은 것도 안 시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카메라 테스트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너무 사채 이자를 몇 달 내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이 애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냐, 너 좀 그러면 당장은 일감이 없으니까 좀 다른 일을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른 일이 뭐나? 음, 쉽게 말해서 매춘을 하는 거, 그리고 음란 동영상을 찍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되면 그만두고 나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이 너 이러면은 그 사채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주변에 나 곧 모델 될 거야. 나 큰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맺었어. 라고 이야기한 상태였고, 이미 벌써 집에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수민 씨하고 수민 씨 같은 다른 피해자들은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도 뺏기고 그런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수법이 뭐냐면 수민 씨가 믿었던 그 많은 댓글들이라는 것은 결국 다 자기들이 일당이 거기에 다 조작을 해서 올린 댓글들이에요. 여러분, 그 댓글 조작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댓글 알바라고만 해도 댓글 알바에서 뭐 얼마씩 돈 주겠다라고 하는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후기나 댓글이라는 것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요즘에 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메이저 그런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댓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신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얘들은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수민 씨는 정말 악몽 같은 한 2년을 보내요. 그렇게 한 2년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 성형외과, 얘들과 거래를 했던 성형외과의 사무장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일당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일당이 잡혀서 구속이 돼서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자, 이제 구속이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이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자들은
이 수민 씨 같은 사람들 찾아가요. 이 사람들 찾아가서 수민 씨 같은 경우에 뭐 한 2천만 원 이상 사채를 갖다 쓰고 온갖 나쁜 일에 동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주고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민 씨가 합의를 못 하겠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 합의 안 해도 돼. 한 절반 이상만 합의 받아가도 어, 법원에서는 합의에 노력했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공탁하면 돼. 처음에 300 받겠다고 합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300이라도 주겠지만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한 푼도 나 합의해 줄 수 없어. 배짱을 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강요합니다. 근데 수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번 달에 내야 되는 뭐 30만 원, 50만 원, 그 사채 이자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하기 전에 저희 방에 찾아와서 합의를 300을 가지고 합의를 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 합의해주면 안 된다. 당신이 당한 게 얼만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민 씨는 너무 어려운 사정인 거예요. 당장 그 돈 300이라도 있어야 집에서 쫓겨나지 월세파기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사채 이자라도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합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형법에 보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보면 합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가볍게 처벌을 받는데 실제로 합의의 이면에 보면은 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한테는 합의라는 것도 얼마나 가혹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제가 그 리서치를 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2012년 12월에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12살짜리 여아들을 강제 추행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됩니다. 이유는 합의되어서. 2011년 12월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태권도 도장 관장이 거기 다니는 여아를, 그것도 8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요. 근데 이 사람도 집행유예 받고 나와요. 왜? 합의가 돼서. 2011년 8월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16세 된 남자 중학생을 동성추행을 한 노인에 대해서도 역시 합의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고 2008년은 진짜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청주에서 정신지체에 있는 16세 소녀를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공모해서 이렇게 수년간 성폭행을 했는데 이들도 전부 합의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또 법적인 그런 도움을 제대로 받을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나마 그거 합의라도 안 되면 그 돈이라도 못 받는다고 해서 내가 뭐 중죄를 받을 것 같아 라고 배짱을 부리는 거고 실제로 뭐 합의금보다는 전관 변호사를 그 돈 들여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풀려나갈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어,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수민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성폭행을 이렇게 장기간에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다 사채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몸이 다 아파요. 생각보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다 질병이 있고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이 구조가 되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처음에는 피해자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만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뭐 엄벌을 해야 되고 무슨 뭐 나오면 항상 그런 거 나오죠. 뭐 무슨 성폭력 예방 뭐 처벌법 만들어서 또 가중해서 처벌하고 가중해서 처벌하고 그렇게 처벌을 하는데 실제로 이 피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게 실제로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들 중에서
자살 시도를 해봤다는 사람이 55%나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따 이제 우리 이수정 교수님이 회복적 사법 이야기를 할 텐데, 저도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책에서도 뭐 쓰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사실은 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적어도 보조적인 그런 그 기제로서 분명히 그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이긴 하거든요. 근데 회복적 사법 같은 경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였었을 때 회복적 사법, 즉 합의나 어떤 그 서로 만나서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이런 데 있었을 때도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대등한 관계였었을 땐 그게 작동을 하는데 수민 씨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강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당장 이 분한테는 경제적인 게 너무 어렵고 자기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터무니없는 돈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제가 말했던 그 성폭행을 당해서 합의를 해줬다는 사람들이 다 보면 뭐냐면 부모들이 다 정말 가난해요. 부모들이 정말 가난해서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 곳에 맡기는 것이고 그중에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애를 저녁 이렇게 봐준다고 해서 고마워서 보냈다는 게 있어요. 속셈은 다른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칭적인 지위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든 것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조두순 문제가 터지면 그 피해를 입었던 아이를 어떻게 구애를 해주고 어떻게 국가에서 보호를 해줄 것인가,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해줄 것인가, 그 가족들, 그 주변 공동체는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하지는 않고 다 이런 것, 이런 행태만 보이는 거죠. 조두순 죽여야 돼, 뭐 이러면서 뭐 CCTV를 많이 달아야 돼, 뭐 법을 만들어서 다시 잡아 가다 놓아야 돼. 이런 형태로만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 사실 이제 서양에서 형사 그 재판 제도가 생긴 것은 원래는 개인 간의 부분에 있었을 때는 범죄로 보통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개입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처음에 범죄라는 것은 주로 뭐 반란죄 아니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죄들만 문제가 됐었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개인 간의 개인 간의 어떤 뭐 절도랄지 폭행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국가 형사사법제도로 포괄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뭘 잃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폭행을 당했고 내가 도둑질을 당했어요. 근데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이 피해를 입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죠? 국가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조두순 사건이나 수민 씨 같은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결국 세금 받아서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치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범죄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국가와 그 범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봤고, 검찰에 있었을 때,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결국은 이런 개인 간의 범죄에 의해서 내는 벌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국고에 귀속이 돼요. 그 국고에 귀속이 돼서 그냥 뭐, 나라의 예산 중에 일부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대가거든요. 피해에 대한 대가.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은 이런 수민 씨 같은, 그러니까 당장 돈이 급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자기가 어떤 그 병을 앓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쪽으로 활용이 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벌금 중에 일부는 따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그 영상물이 인터넷에서 도는 거예요. 그걸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결국 이 일은 그 개인 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나라가 나서서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런 피해 영상물,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목마를 심어야 된다. 그런 파일에.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받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뭐 이른바 뻐기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심어서 결국은 아예 피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다운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까지라도 좀 극단적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건 그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피해 영상물이나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은 그 소비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어떤 범죄가 일어났었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만 할 게 아니고 그 밑에서 고통받고 피해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국가가 범죄에 의해서 뭐 수익을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벌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좀 구제하고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치료나 아니면은 이런 디지털물을 삭제를 하는 거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심리 치료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저의 그 주장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30분 정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더 물어보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수정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홍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 강의 안하고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띄엄띄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국가의 사법 철학이 다양한 철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응고주의적 철학도 있을 수 있고 또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법 철학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지금 회복적 사법 예컨대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이제 사법제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까지 그렇게 이제 넓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인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뭐 틀림없이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가해자는 결국에는 국가에서 형벌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처벌을 하기에 이르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그 경험하게 된 피해는 사실은 잘 회복이 되지 않은 채 결국에는 이제 뭐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두순 사건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 결국에는 조두순은 뭐 형사 책임을 다 소각하자 만기 출소하여 이제 뭐 자유인이 됐고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조두순의 피해 아동은 아직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 뭐 젊은 이제 여성이나 결국에는 살고 있던 거주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돼서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지를 못한 채
결국에는 피해자의 이제 거주지로 가해자가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결국 피해자가 살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발생을 했었죠. 그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대로 뭐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굉장히 큰 경계심을 우리에게 준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피해자를 그러면 그 피해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이 그럼 사법제도 내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목표로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런 이제 철학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그런 것과 연관된 학문의 분야를 오늘날은 이제 빅티몰로지라는 학문 분야가 탄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피해의 회복이 결국은 사법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 피해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피해자의 지위와 연관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한 대로 피해자의 처우에 있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9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여 우리나라에도 합의 여부가 주요한 이제 양형의 인자로 고려되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합의라는 게 결국에는 정말 어떤 뭐 피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대등한 위치에서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정부기관의 노력과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이제 국가들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앞서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뭐 아무래도 전공도 심리학이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피해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한 대로 피해자는 일단 자신의 피해가 왜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과정 중에 뭐 분노를 갖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할 것을 예상했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이제 경험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하는 심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자책이라는 것은 범죄자 상대방을 향해서도 분노감을 느끼지만 이 분노는 꼭 범죄자,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분노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피해 중에 뭐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쇼크를 받고 공황 상태를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성범죄나 뭐 성매매의 피해자가 된 그 젊은 여성 역시도 본인이 그와 같은 이제 부분 결국은 사기 피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던가에 대해서 일부는 자책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그런 이제 심리도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망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는 단순히 피해 본인에서는 유족이나 아니면 가족들도 이 피해를 함께 경험하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족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로부터의 어떤 비난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과 함께, 지금, 다양한 종류의 이제 어떤 재차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공포심을 이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은 이제 재차 피해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가해자가 결국엔 처벌을 다 받고 나와서 결국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데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뭐 개인이 가해자로부터 당한 피해, 그런 것들을 1차 피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는 이제 2차 피해는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제3자들에 의하여 이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해자가 아까 그 젊은 여성의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아마도 첫 번째로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대체 왜 그러면 이런 종류의 피해에 당신이 스스로를 노출시켰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바로 그런 지점들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피해자들 중에서는 본인도 사실은 신고를 하게 되면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이제 어떤 범죄에 가담한 일환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뭐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오히려 억울함이 이제 회복되기보다는 재차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좀 상황 판단력에 부족함이 있었던 미성년 피해자들은 사실은 신고를 하기를 무지하게 꺼렸던 그런 이제 상황이 사실은 이제 N번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N번방도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아주 활발하게 이제 SNS 상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피해자들,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이 수십 개의 피해 성착취 영상을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도 신고를 못했던 이유는 현행법상에 지금 이제 성매매에 가담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결국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피해로서 뭐 신고하지 못했던 그런 연유도 있고요. 또 뭐 그런 처분 예컨대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 청소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지금 너무나 이제 어떤 범행 수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신고를 여러 차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당신이 당신의 카메라로 당신의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것은 사실은 자발적 참여이고 또 뭐 범죄 수익을 일부 돌려받은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100만 원씩 뭐 돈을 뭐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범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재차 또 의심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2차 피해를 또 경험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도 피해를 당하지만 2차적으로도 얼마든지 피해를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나아가서 이제 뭐 3차, 4차 피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뭐 부산이나 서울에 지자체의 장의 뭐 그 사건, 내 피해 여성들은 지금 이제 3차, 4차 피해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시청 관계자도 아닌 사람들로부터 지금 사회적인 비난 여론에 이제 휩싸여 있죠. 좋은 사례가 이제 안희정 사건의 뭐 김지은 씨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1심에서 심지어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지은 씨에게 사실은 이제 불륜녀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굉장히 뭐가 억울하냐, 이제 와서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종류의 이제 비난들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제대로 이제 호소하고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연유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피해자들이 그럼 왜 피해에 노출되느냐? 다양한 범죄학적인 이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은 오늘은 좀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그냥. 일단은 이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대로, 지금 피해자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피해자 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가해자에 대해서 격분하고 분노하고 억울한 감정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도대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왜 했던가에 대한 자책감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제2 피해, 제3 피해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2차 가해 행위들, 3차 가해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국 이제 질책하는 시선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더군다나 진위가 가려지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두순처럼 다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보복을 또 당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신고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복의 피해를 또 유발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불안감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이익 같은 데 대한 염려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는 이름이 노출이 돼서 지금 이제 그리고 굉장히 생활에 위협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핵심은 뭐냐? 피해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해 사건 중심으로 모든 이제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날, 어떤 시간대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더라, 수사기관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검거했느냐, 검거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엄벌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12년이 지날 때까지 결국 조두순의 피해 아동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떻게 어른이 되어 갔는지, 그리고 또 결국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려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12년 동안 그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두순이 출소를 하면서 보니까 이 피해자는 결국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온 국민이 다시금 한번 이제 또 이제 깨닫는 이런 이제 사실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우리가 피해자가 그러면 실제로 얼만큼 범죄 피해로 인한 영향을 받느냐, 수도 없이 많은 연구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물들 중에서 일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는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피해는 사실은 실존한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언론은 쉽게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만, 문제는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정말 인생을 통틀어서 회복 불가능한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것은 막연한 그냥 어떤 짐작이 아니라 실존하는 고통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특히 이제 뭐 피해가 장기화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어떤 뇌기능상의 장애 같은 것들까지 유발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가 1회 그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회 피해를 당한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가 반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또는 연인 간의 폭력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언제라도 만나고 같은 공간에 심지어 살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로 이루어진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가 원샷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번 이제 가해자에 의한 뭐 폭력적인 피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장기적인 피해 경험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뇌의 기능이 현저히 변화하는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작용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피해자 연구물들에서 눈에 띄는 부작용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전두엽 기능이라고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뇌의 맨 앞부분 프리프론탈 펑션, 뇌의 전두엽 중에서도 앞부분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능을 하는 부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제 프리프론탈 펑션은 어떤 그 기능을 하느냐, 주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전두엽 기능에서 손상이 생기면은 자기 조절을 잘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조두순의 피해 아동이 만약에 조두순의 피해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심리적인 피해 경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분노를 억제하거나 스스로의 여러 가지 뭐 공포스러운 기억들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뭐 자책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프리프론탈 펑션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전형적인 피해자군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에서 장기간 동안 남편에 의해서 잔인한 폭력 속에 수년간 놓여있던 이런 피해 여성들에게서 자기 통제, 자기 조절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보이는 여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간혹 1년에 한 건씩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결국에는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의 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100건 정도씩 폭력적인 배우자 또는 애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명 정도는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사망을 하지 않고 본인을 폭행하는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성들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여성들의 뇌 기능은 일반인들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프론탈 펑션에서 자기 조절 능력에 현저한 어떤 문제점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PTSD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상황 분별력이 현저히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20년 동안 남편에게 폭행을 받던 여성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본인을 폭행하고 제풀에 지쳐서 풀썩하고 침대에 누운 그 순간 던져는 남편이 들고 들어온 둔기로 결국에는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남편의 두개골을 내리쳐서 함몰에 이르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건 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건에서도 우리나라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장기간 동안의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피해로 인해 가지고 내 기능상의 변화가 유발되기 때문에 예컨대 20년 동안 잘 참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자식들이 집을 떠나서 아들은 군대를 가고 딸은 시집을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폭력을 뜯어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남편의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여성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자기 조절력을 포기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느냐? 한 건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사건들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죄라고 해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했던 사안이고요. 뭐, 지난 이제 십수년 동안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해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도가 넓어져서 지금은 중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여전히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성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뇌기능상의 손상을 심지어는 가정폭력 피해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런 가정폭력 피해의 변화는 아동학대 피해자도 역시 비슷하게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폭행에 장기간 동안 노출된 아이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심리적 변화는 충동 조절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분노도 많이 표현하고 주의력 결핍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과잉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폭력적인 아이처럼 비치게 되는데 그런 연유는 어쩌면 프리프론탈 펑션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해마, 기억력의 손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사건, 폭력 피해에 대한 기억이 손상이 돼서 언제 어느 때 몇 시 몇 분에 내가 어찌하여 폭행을 당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상 구성 요건, 예컨대 육하 원칙에 맞지 않는 피해의 호소는 입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해마의 손상이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부족함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장기간 뭐 성폭력 피해나 이런 데 노출된 피해자라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에 대해서만 사실은 인정을 해주는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기억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장기간 동안 그런 피해에 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뇌의 뉴런의 이제 연결성이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백질이 집중적으로 발달해야 되는 부위에서 백질이 주로 이제 그 변화를 보여서 주로 관찰이 되고 회백질의 부피가 현저히 축소되는 이런 이제 특이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 이런 종류의 어떤 뭐 수혜적인 이런 이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피해는 정말 그 강력범죄의 피해는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뇌의 기능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말 실체적 뭐 어떤 변화 그런 피해 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이제 증상들을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널리 이제 그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에서 만일 아까 제가 이제 드린 그렇게 장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돼서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이런 사건에서 변론으로서 영미권 국가에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변론의 구조가 뭐냐? 그게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서도 장기간 피해가 반복되다 보면 제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또 도주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굉장히 괴상한 심리적 변화, 마치 본인이 동의를 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고 마치 화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의 변화 이런 것들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또 뭐라고 부르느냐 레이프 빅팀 트라우마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이제 어떤 특이한 그런 이제 심리적 변화 그런 것들을 널리 보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고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제 어떤 뭐 진단명은 원래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사실은 베트남전은 종식이 됐는데 문제는 미국으로 송환된 이제 그 종식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총기를 구매를 해서 결국에는 뭐 자신의 땅에 들어온 모르는 사람에게 총질을 하고 또는 뭐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 머리 위로 떠다니는 헬리콥터 뭐를 향해 가지고 총질을 하고 그런 사건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꽤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이 이제 증상이 대체 뭐냐? 사실은 전쟁이 다 끝났는데 그 전쟁 후유증이 왜 이렇게 범죄 사건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걸 놓고 그와 같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을 명칭을 붙여야 되겠다 하고 등장한 진단명이 사실은 포스트 트라우마가 끝났는데 객관적으로는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사건은 더 이상 없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서 디스오더를 유발하는 이런 진단명을 우리가 다시금 이제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변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배우자 살해 사건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를 제때 못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지금 아까도 얘기한 레이프 트라우마 신드롬이나 또는 배럴드 워먼 신드롬이나 이런 이제 개념들을 PTSD의 하위 유형으로서 변론 구조 안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에 따른 그런 이제 어떤 심리적 변화로 인한 어떤 폭력 행위나 또는 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논리로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이제 PTSD의 증상을 살펴보자면 범죄 피해자들도 역시 범죄 사건을 계속 재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건이 끝났는데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조두순의 피해 아동은 지금 20살이 됐지만 여전히 과거에 8살 때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그 사건을 계속 재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결국 조두순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율신경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신체 증상, 뭐 시민성 장애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도 두통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통을 느끼고 알레르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장기적인 영향이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결국은 회복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특례법의 형태로 이제 많이 도입이 됐고요. 뭐 지금 보시면 피해자 구조법이 제정이 된 적도 있고 87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뭐 그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으로서 오늘날은 벌금을 낸 벌금 중에 일부를 피해자 구조 기금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가 뭐 여러 가지 심리 치료 등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담료나 의료비나 구조금 또는 취업 관련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조두순처럼 이 피해자는 사실은 12년 전에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년이 지난 지금은 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이런 종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았는데 가해자는 출소를 하게 되니까 이 피해자는 결국은 이사 비용조차 국가에서 대주지를 않는 이런 이제 피해가 전혀 국가에 의한 지원이 되지 않는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이제 꼭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과 함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연유로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것이었기 때문에 애당초에 충분한 양형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징역형을 받는 사람들은
범죄 사건이 입증이 돼서 결국은 수사에 성공하여 기소가 돼서 결국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만 그래야 뭐 12년형이라도 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특히 여성들이, 약자들이 그러면 몇 퍼센트나 사건화가 될 거냐?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일단 아동학대부터 먼저 봅시다. 아동학대가 사건화가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전국에서 아보전에 신고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 건입니다. 그런데 그 3만 건 중에서 그러면 틀림없이 가해자가 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피해 아동을. 그런데 이 중에서 경찰에서 사건화가 되는 게 몇 건이냐?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아동학 300여 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넌센스죠. 3만 건 중에 형사법원에서 처벌받는 거는 기껏해야 3, 400건? 그럼 나머진 다 어디로 갔느냐? 정확히 처벌이라는 것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가정폭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1366에 신고를 하죠. 그래서 1366에 아까 잠깐 뭐 여성인권진흥원의 1366 전화번호 아까 김웅 의원님이 보여주신 슬라이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66에다 살려주세요. 이러고서는 요즘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나 또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정폭력 사건으로 1366에 신고되는 사건이 18만 건이고요. 그리고는 그 중에 경찰에 사건화가 되는 게 몇 건이냐. 그게 기껏해야 여기 보시는 검거 인원 4만 건 정도가 검거가 되고요. 그리고는 그 중에 몇 건이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형사 법원으로 넘어가는 게 기껏해야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것도 역시 한 3, 400건, 500건도 채 되지 않는 형사 공판으로 넘어가는 것들 이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구속은커녕 형사 법원으로도 넘어가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들은 거의 존재치를 않고 나머지 18만 건 중에서 4, 500건 빼고는 거의가 다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의 의지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합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결국 경제력을 쥔 남편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죽을 것 같으니까 신고는 했다가도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 내 아이의 아버지고 우리 가정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는 남편이 꼭 필요한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사건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가지고 사건화가 안 돼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화를 해주세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 4만여 건 정도 사건화 되는데 그중에서 형사법원으로 가는 건 400여 건 정도 기껏해야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연인에 의해서 폭력을 당해도, 남편에 의해서 폭력을 당해도, 또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해도, 결국 나의 피해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인지돼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되기 전에 나로부터 가해자를 분리시켜줄 가능성? 사실은 거의 희박하다. 결국 나의 피해를 내가 구제하는 수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사실은 사건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저는 강의를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이크가 다른 분들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피드백이 잘 오고 가지 않아가지고
강의를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전달이 안 됐는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 근데 중간중간 교수님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네. 잘 안 들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음. 부분은 이제 친구들이 궁금하면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 강의 끝나신 김에 바로 여기 채팅방 혹시 보실 수 있으신지, 네, 볼 수 있어요. 네, 채팅방에 질문을 올렸는데, 한번 네. 읽어보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웅 여기 의원님도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범죄심리치료센터가 있는 줄 아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지요. 외국의 경우에 지금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치료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스마일 센터라고 우리나라에도 검찰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금전적 보상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직후에는 이제 피해 지원을 어느 정도는 뭐 경찰도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경찰의 피해 지원 제도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잠깐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런 이제 피해 지원 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지원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이제 범죄 심리치료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보면은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수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가 현실적으로 직접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자면, 범죄 피해자들은 실제 고통을 느끼는 게 맞아요. 특히 양형이 부당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실제로 그걸 느끼는 걸 저는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 60년간 가정폭력 당했다가 딱 하루 만에 한 번 붙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해서 결국 이제 석방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가셨는데, 그때 보니까 딱 60년간 맞다가 그날 한 번 딱 그런 실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모든 게 엔지니어링으로 해결하는 거는 되게 어 예산도 잘 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돼요. 뭐 예를 들면 CCTV 달달할지 뭐 이런 것들은 뭔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심리 치료를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회복적 사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에서 연수를 했을 때 캐나다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를 한번 직접 가서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프로그램을 거의 1년 단위로 만들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계속 진행을 하고 안 되면 집어치우고 이런 식으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엘크하르트라는 카운티 가서도 그런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되게 교조적으로 좀 바뀌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고 범죄심리치유센터나 이런 부분 피해자 구제 제가 있었을 때는 너무 구제해달라고, 이 사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놓으면 1년 걸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영입니다.
네, 두 분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장 이 가해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았는데, 좀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좀 옹호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수사라든지 보호 같은 게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수사를 하고 보호를 하려고 해도 가해자를 옹호하면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뭐 유명한 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김웅 의원님 쓰신 검사내전에도 보면은 자기 남편이 죽인 의붓 아들을 자기가 죽였다고 개신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좀 오히려 이 피해자들이 잘못 판단은 건 좀 국가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현재 잘 미비하다면 뭐 어떤 식으로 정치권에서는 준비하고 있는지.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스톡홀름에서 발생했던 은행 강도 사건에서 피해자를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뭐 여러 건의 이제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 검거가 돼서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와중에 결국 뭐 납치됐던 피해자가 나서가지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뭐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그 친족 성폭력이나 또는 이제 무슨 이단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뭐 교주가 이제 신도들을 뭐 성폭행을 하는 와중에 일부는 피해를 발구하는데 또 일부는 그런 일 없었다고 잡아떼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사건들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학대 사건에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잡아가지 말라고 뭐 사실은 아동 학대 사건이 굉장히 신기한 게 학대 가해자들도 학대를 안 했다 그러고 학대 피해자들도 학대를 안 당했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 의존도가 서로 상호 깊게 형성된 그런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서는 일단은 분리를 안 시키면은 그럼 사실은 실체를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를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개입 과정을 보면 사실은 분리를 안 시키고 어떻게든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기에 개입이 안 되고 학대신고 1회, 학대신고 2회, 학대신고 3회 하다가 양천구 사건처럼 결국 아이가 사망을 하기에 이르러야 그래서야 이제 형사사법기관에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약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피해 아동을 분리를 일단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심리적인 회복을 시작합니다. 일단 가해자들로부터 잠깐 이제 분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내가 알지 못하던 좀 더 안전한 세상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심리적인 회복이 되면서 내가 그래도 경찰한테 내가 나의 피해를 털어놓으면 내가 부모님이 안 계셔도 죽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터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신고를 제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조치 등이 사실은 외국처럼 훨씬 더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게 돼야 되고 이번에 이제 제가 연인 간 폭력 사건들을 연달아서 지금 뭐 본의 아니게 들여다볼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연인 간 폭력이야말로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진짜 보호가 안 됩니다.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은 그나마도 법적으로 가정폭력 처벌법이 있어가지고 뭐 경찰이 의지가 있으면 아까 그 슬라이드 끝에 요즘은 경찰에서도 피해자 케어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조기에 이제 어떻게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역할을 부여한 자들이 있어요. 같은 경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든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임시조치도 요청을 하고 이러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연인 간의 폭력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대상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처리하기가 난맥상이다.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형법을 적용하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되다 보면은
이게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연인 간 폭력도 역시 피해 여성들이 이 가해자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거의 종속돼 있다 보니까 처벌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제3기관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응급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도 결국은 남자친구한테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런 사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원님이 계시지만 이제 이게 뭔가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때는 피해자를 지원해서 이게 뭐 스토킹 방지법이든 아니면 연인 간 폭력을 방지하는 법안이든 뭐가 있어야지 피해 여성들이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사사법제도라는 게 되게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주로 목적이었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960년 이후부터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20년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느낀 거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구속까지 돼서 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 검찰에까지 오는 사건들은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그런 판단이나 정상적인 그런 자기 주장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이 그런 사람들을 상정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올라오려면 일단 받침대가 몇 개,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올라와 줘야 이게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좀 약간 좀 이런 이야기 드리긴 그렇지만 결국 돈 문제라고 봐요. 결국 돈 문제라고 보고, 결국 이 피해자들한테는 사실은 이 피해자를 돌봐줘야 되고, 피해자가 이런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국가 책임이다라는 인식이 생겨지면 예산을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핏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범죄로 인해서 받은 벌금, 그걸 중에 일부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쓰자.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걸 가지고 국가 예산에 쓰는 것도 맞지 않지 않냐.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때문에 생긴 돈인데 그거를 왜 나라가 가지고 가서 써서 거기를 도로 만들 데 쓰고 뭐 이런 데 쓰는 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먼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예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실무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동성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저 이성간 성폭력에 비해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성폭력을 했다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그동안은 우리나라 성인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맞아요.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일종의 약간 해프닝식으로 보면서 좀 가볍게 처벌을 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동성 간의 성폭력을 당하고 나면은 더 충격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자주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진짜 그 이야기가 힘들어요. 동성 간의 특히 남성 간의 성폭력을 당하면 진짜 그 부분은 이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대부분 암장되고, 다른 사건, 다른 폭행 사건이나 다른 뭐 살인 사건 이렇게 일어나서 거기에서 이게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좀 아는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 많이 지금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깊게 생각은 안 했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다시 그 우리나라에서도 좀 거기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다시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모든 이런 예방법이나 이런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모든 법이라는 게 결국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조치는 눈에 보이지만 사전의 조치라는 것들은 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무슨 뭐 캠페인을 하겠다, 무슨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눈에 보이기는 힘든데 결국 관련 부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받아서 열심히는 하거든요. 열심히는 하고 항상 뭐 국회에 와서도 보면 막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게 약간 저기 사막에 이렇게 물 뿌려놓은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효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답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모든 지금 사실은 법에서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있었을 때 그 부분은 늘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보고 우리 이수정 교수님의 또 깊은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안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일단 아마도 동성 성폭력은 특히 이제 사건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결코 일단은 이제 알려지는 즉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남성이라고 유달리 특별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신고가 되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여성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부재하다. 이 부분은 뭐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사건화가 잘 안 되니까 건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예산 배정의 근거 자체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에 남자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최대한 지원은 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성폭력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를 할 때, 아동 성폭력의 이제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때 지금은 전자감독을 부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조두순도 지금 전자감독 대상자인데 그런 종류의 사건을 이제 보안 처분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만약에 피해 아동의 성폭력을 성별에 따라 가지고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외국의 연구물 들에서 피해 아동이 똑같은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 아동 피해자가 성별이 여자들만 있을 때하고 여자든 남자든 다 성폭력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아동 성범죄자가 재범률이 가장 높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피해 아동의 성별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민감한 절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지금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에서 남자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중이다. 시간이 좀 오래는 걸리겠지만 완전히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이슈를 다루는 게 되게 민감하게 느껴지고 감정이 많이 되는 편인데 우선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 그 당시에 저랑 동갑이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강의를 듣는 내내도 지금 감정 정리가 잘 안 됐는데 김웅원님이 아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범죄 피해자 중에서 이렇게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법적인 보호를 받으러 나오는 것도 어려운 걸 많이 목격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범죄를 당해서 그거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두 분야로 나눠서 우선 아동폭력, 아동학대나 그 미성년자 의제강간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신고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고 어, 그 피해자들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신고의 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이면 어떤 지원 그런 어떤 피해자의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 이야기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지금 반의사 불벌죄가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폐지될 것 같다는 그 가망이 있는지,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동폭력 사건은 이제 저는 아동폭력 사건은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아보고 주로 이제 받은 건 뭐 살해까지라는 결과까지 발생되는 사건들 주로 봤기 때문에 바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신고를 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 신고하기도 하고 유치원의 선생님이 신고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본인들이 때려놓고 나서 본인들이 자진 신고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당한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좀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고 경위나 누가 신고했느냐는 진짜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것은 아닌지.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 받느냐 부분 그것도 정말 다양한데 예를 들면은 초동 단계에서 주로 이제 경찰 단계에서 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바로 격리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격리를 시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되게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경우에도 격리가 안 되고 같은 집에서 오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그런 사건을 할 때가 벌써 한 5, 6년 전이라서 그때보단 지금 많이 좋아졌을 것 같고요. 지원은 사실은 절차는 많이 있어요. 그거를, 실무자들이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걸 컨설팅을 해주고 도움을 주느냐 문제지, 절차는 진짜 많거든요. 저희도 매뉴얼을 보면은 모든 단계에서 절차는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봤던 사건 같은 거 보면 그 절차대로 이렇게 다 보호를 받았던 예는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하고 그 제도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어, 나름 장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의사불벌죄의 기초적인 건 뭐냐면, 본인이 충분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기초로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가져가게 되면 가해자가 강자인 경우에 너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 몇몇 부분의 비범죄화로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이렇게 털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 개념으로 점점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는 비범죄화 시켜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었을 때는 굳이 반의사불벌죄를 그렇게 유지시키는 게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렇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해 자체에 대해서 그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그 화해에 대해서 그 나쁜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 특히 이제 가정폭력 사건에서 반의사 불벌죄는 사실은 악용이 훨씬 더 많이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외국의 선례, 영미권 국가의 선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어레스트 우선주의입니다.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아동학대는 미국의 어떤 주들은
arrest without warrant. 예컨대 영장도 없이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일단 가해자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내 옵니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우리나라는 애당초에 전 개인적인 의견은 범죄로 안 본다. 그리고는 가정폭력 처벌법도 원래 그 법률의 목적이 뭐냐면 가정을 보호하는 거지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목적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고요. 아동복지법도 원가정 복귀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님 말씀대로 성폭력이 있어도 원가정에 복귀시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원가정은 친권자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친권자가 가해자일 때도 결국은 피해 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올드한 규범을 그대로 오늘날도 적용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이 시대착오적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성폭력도 예전에 친고죄였어요. 예. 2013년도부터 폐지된 겁니다. 친고죄 폐지된 맞아요. 지가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성폭력에서 친고죄 폐지하듯이 가정폭력도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아동학대도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복귀 이 부분 빼주시고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범죄로 형사사건으로 제발 처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나중에 합의되면 뭐 합의를 조건으로 뭐 양형 협상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낮은 편이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좀 쭉 내려온 게 있었고, 약간 법원에서 예전에 이 법원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진짜 정말 큰 죄가 아닌데도 보통 많이 잡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양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어느 나라나 그게 이게 있습니다. 엄벌주의로 갔다가 좀 양형이 이렇게 온건하게 떨어지는 게 있다 다시 또 엄벌주의로 갔다 이런 건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엄하게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데,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좀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대한 게 좀 있어요. 특히 뭐 술 먹고 뭐 좀 약간 그 과격한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게 다 폭력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뭐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되게 미화돼서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참 뭔가 이 폭력에 대한 그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녹음 금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간에 있었을 때 그 형사적인 절차나 범죄화를 만드는 것은 최소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게 다 형벌 만능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은 국가주의로 이렇게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녹음 부분은 저도 신중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아마도 뭐 디지털 성범죄의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녹음 부분도 뭐 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 녹음도 뭐 규제하자 이렇게 본다면 뭐 그런 제안이 등장한 어떤 배경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 의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그 녹음이 무조건 이제 어떤 여성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도 사실은 꼭 성립하는 건 아닌 경우들도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사례를 살펴보고 나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량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영미권보다는 형량이 낮은 이유가 이게 이제 그 가산하는 그 부분에서 사건마다 이제 외국의 경우에 만약에 기본형이 3년이다. 그러면 피해자가 10명이다. 그럼 30년이 나오는데 우리는 복수의 피해자 3년 그렇죠. 더하기 2분의 3년 2분의 1.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낮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양형인자에서 상습을 이제 가중시키는 부분은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의 이제 수용자들 중에 전과들을 보면은 20법 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교도소 안에.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20법 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으냐? 그건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을 교도소만 들락거리다가 전과가 20범씩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은 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상습 가중 부분을 뭐 외국처럼 3스트라이크까지는 너무 심하지만, 뭐 3번 똑같은 거 하면은 3스트라이크 아웃해서 완전 형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입하는 건 전 좀 너무 징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상습 가중 부분은 상당 부분 가중을 시키는 뭐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형과 3법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제가 정말, 제가 그래서 책에도 썼는데, 살인형과 3법이라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게 뭐, 과실치사가 아니고 죄명이 다 살인입니다. 그,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온정적으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회가 쉽게 못 고칩니다. 그런 사람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주 감경, 예, 맞아요. 그거 대해서도 이것을 조금 외국의 선례를 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음주 감경을 할 때에 이제 음주로 인한 사건의 숫자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감경을 해주고요. 두 번째부터는 가중시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볼런터리 인톡시케이션, 자기가 술 마시면 어떻게 괴물로 변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뭐 운전 전에 만취해가지고 뭐 운전을 한다거나 꼭 운전이 아니라도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됐지만 폭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뭐 술 먹고 난동을 펴서 한번 말썽이 됐는데 그 다음에도 또 술 먹고 또 말썽을 폈는데 그걸 또 감경시켜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음주 감경은 현저히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 부분은 꼭 좀. 그 음주 감경 부분은 진짜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제도인데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했다는 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당하고 사는데 그때 이제 재판장들 일본의 우리나라 판사도 있었지만 이제 일본 판사들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합의를 할 능력도 안 되고 아무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술 먹고 욱해서 범죄 저지른다고 해서 좀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쭉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설이 있는데 다른 설을 잘 못 찾아봤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술 안 먹었다고 막 변호인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얘는 그러면 너 술 먹으면 또 그 짓을 하네. 술 먹으면 또 그 짓을 할 거네라고 해서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술 안 먹었다 이 범죄할 때 저는 안 취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영화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폭행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문화가 있고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길거리에서 뭐 비틀비틀거리고 소란을 피우고 이러면은 거의 그 커뮤니티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린 좀 그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내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 방위의 법규 규정이나 이런 거는 다른 나라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판례상 상당히 좁게 바라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기 약간 뭐 자유주의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권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지금보다는 더 넓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정당방위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판례 중에 보면은 이게 약간 옛날 저기 사또한테 원님 재판 받아라는 식으로 개인이 뭐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 그 강도를 때렸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 되고 이거는 저도 좀 이해는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넓혔을 때 막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쉬운 사람들, 그다음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고민은 같이 하셔야 돼요. 음. 이상입니다. 저도 김웅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장기간 동안 그 폭력 피해를 당한 그건 혼인관계로도 입증이 되고 의료 기록으로도 입증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배우자 이제 살해 사건에서 피학대 여성의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널리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증을 할 수 있는 예컨대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가 상당 부분 뭐 불안정할 수밖에 없음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뭐 현재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널리 인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피해자 회복이랑 가해자 처벌을 포괄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강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한테로 초점을 옮긴다면 모든 사례에 적용되긴 어렵겠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형태는 어떨까요? 뭐 다시 말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국가가 직접 허가하는 형태로 좀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발견의 참여자로 역할이 부여되어서 이제 능동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면 피해자화된 사고를 자기 구제적인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좀 중립적인 국가제도가 피해자에 대한 수동적인 타자화를 좀 강요를 하고 따라서 지금처럼 피해자가 피해자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 있었을 때 형사소송 제도라는 것은 당사자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이 당사자끼리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면 소크라테스 재판처럼 멜레토스가 뭐 고발하고 소크라테스가 뭐 반대하고 그런 식으로 당사자주의 재판을 가다가 한 1215년도인가 돼서 직권주의라는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나 뭐 어떤 사회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나서서 그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범죄를 찾아내는 그리고 재판으로 넘기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시 그 피해자나 뭐 이런 그 피의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소송 주체성을 찾아오면서 이제 당사자주의로 가는데 피해자를 그렇게 당사자로 이렇게 바로 내세워서 소송법적인 지위로 이렇게 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쉽게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회적인 약자가 많아요. 제대로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바로 당사자라고 가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나면은 가해자하고 이렇게 소송에서 붙으면은 100이면 100 다 깨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피해자를 구제를 하려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분쟁 해결에 있었을 때 주체로 내세우는 거하고 소송에서의 그러니까 형사 소송에서의 주체로 내세우는 거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송도 분쟁 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따 이수영 교수님이 뭐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은
그런 그 분쟁에 있었을 때의 주체성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소송에서의 주체적인 그런 당사자로까지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피해자한테 이중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법률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요즘은 이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왜 피해자, 진술권. 변호사, 네, 변호사하고 진술 조력인을 이제 국가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뭐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지위가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상당 부분 이제 좀 덜 인권 침해적이다.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이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들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행히도 저의 부족한 강의에 비해서 질문이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정보를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참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이 통신의 무력함으로 뚝뚝 끊기는 이런 이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인내하시고 극복을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웅 의원님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어깨가 너무 무거우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열심히 응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김웅 의원님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편하게 마음 먹고 있다가 중요한 주제들은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되고 특히 그 국회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잘 한번 엮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우리 이수정 교수님이 워낙에 열심히 해주시고 이수정 교수님 오셔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피해자라는 숨겨져 있던 가장 중요한 존재를 알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은 계속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교수님 다음에 또 봬요. 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